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네입니다. 이 나이 먹고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사연 귀담아 들으며 여전히 인생에 대해 배워가고 있죠. 이 나이쯤 되니 그간 제 인생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마운 분들도 있고 제가 마음을 주었음에도 마음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인간관계라는 게 꼭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오는 게 아닌 만큼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일이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 대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식의 결혼으로 인연을 맺게 된 며느리들 역시 예외가 아니겠죠. 정작 저는 제 시어머니와 돈독히 지내 고부갈등이라는 말을 모르고 살았는데 아들들이 결혼한 후에 며느리들과 고부갈등을 겪게 되어 제법 마음고생을 톡톡히 했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그중 막내 녀석은 결혼에 통 관심이 없어 늙은 어미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만 위에 두 녀석은 늦지 않게 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뤘습니다. 처음 큰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기대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딸을 낳고 싶어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었거든요. 끝끝내 아들만 줄줄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지만요. 엄마,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엄마가 하도 딸에 대한 환상이 큰 걸 아니까 내가 높아지면 하는 말인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서로 예의 지키고 선도 딱 지키고, 알지? 얘는 엄마 바보 아니다. 우리 어머님이 유별나셨던 거지. 우리 때라고 어디 시댁 식구들 좋아한 줄 아니? 그저 어른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서 그런 줄 알고 산 거지. 아들 손자 얼굴 한번 더 보려면 그저 모시고 살아야지. 내 조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꼭 다른 집 딸들 마냥 제 어미를 살뜰히 챙기며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막내의 말에 저도 한번 그간의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사실 제가 딸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살았다는 건 맞는 소리긴 하거든요. 끝내 딸을 낳는데 실패한 아쉬운 마음은 이 다음에 이 녀석들이 커서 장가를 들면 며느리들과 잘 지내며 채워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야말 소리입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예,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힘든 건 애들 아범시켜라. 젊다고 함부로 힘썼다가는 늙어서 뼈에 바람 든다. 괜히 나중에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알았지? 네, 어머님 무리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게 정말 살뜰하셨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온갖 구박에 시어머니 욕을 할 때에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너희 시어머니 같은 분만 계셔도 며느리들 팔자가 필 텐데. 아유, 세상에 이게 뭔 복이래? 그러게, 우리 시무랑 바꿨으면 내가 아주 소원이 없겠어. 그래, 내가 분에 넘치는 분을 만났지. 그저 감사한 줄 알고 더 잘해야지 내가. 시샘 밤 부러운 밤 섞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이런 큰 사랑을 받아서인지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어머님처럼만 한다면 친정엄마에 비할 수야 없겠지만 제법 돈독한 고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간만에 모인 친구들이 들썩였습니다. 아이고, 너도 이제 아들 보내는구나? 새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촌스러운 아줌마 보게 요새는 자식 결혼시키면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처가로 나가는 거야. 딱 결혼하는 순간 이제 저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인 거야. 우리 때랑은 달라서 결혼한 아들 며느리에게 조심해야 한다는 소리는 이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서로 잘 지내면 좋지. 평생 볼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남처럼 굴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나 없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서로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거지. 요새 젊은 여자들이 어디 시험이 가까이 하려고 드는 줄 알아? 처음부터 딱 거리 두고 저들 할 도리만 하면 다행이지. 나중에 찬밥 신세 안 되려면 잘 신경 써야 돼. 괜히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이 나왔겠어?
자꾸 주변에서 이런 말만 듣다 보니 괜히 걱정만 불어나는 것 같더군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꿈을 꾼 적이 없지는 않으나 괜히 잘해보겠다고 잘못 건드려서 사이가 틀어지는 게 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라고 내 아들한테 하듯 너무 허물없이 대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큰아들이 데려온 아가씨, 그러니까 지금의 큰며느리는 아들과는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들과의 첫 대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모습에 참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도 일을 관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큰며느리는 일 욕심도 많아 보였습니다. 평생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림만 한 저 같은 여자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참 똑똑하고 멋진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구나 내심 흠족한 기분이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작은 아들 녀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저와 다른 식구들이 다들 깜짝 놀랐더니 며느리 될 아이가 이미 아이를 품고 있다고 하더군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놈의 등짝을 철썩철썩 후려치면서 아들 엄마인 내 마음도 일이 당황스럽고 황망한데 상대 아가씨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겠구나 싶어 만나 뵙지도 못한 예비 사돈댁에 민망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촉박하게 잡힌 상견례에서 처음 본 작은 며느리는 새침한 인상에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한 귀염진 인상이었습니다. 혼전에 아이부터 덜컥 들어선 것이 저희 보기 민망했던지 조금 주눅 든 것 같은 태도에 가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딱 그 시기에 입덧이 심해서 고생이었었는데 밥은 잘 먹고 있어요? 다른 걱정은 말고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만 지내요. 물어 더 상냥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내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니 제게도 가족인 거죠. 후에 그 아이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줄지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른인데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돈댁에서도 배부르기 전에 얼른 식을 마치고 싶어 하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한 해의 아들 둘을 한꺼번에 보내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막내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데려올 사람 있으면 얼른 데려와라. 한꺼번에 둘도 해치웠는데 셋은 못하겠냐?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김치국만 한 사발 들이키시네. 난 나 편한 대로 혼자 살 거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놈의 결혼 안 한다는 소리, 막내를 가볍게 흙어보면서도 이 녀석까지 제짝 찾아 떠나면 마음이 많이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둘을 결혼시키고 새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며느리들을 볼 일이 그리 자주 생기진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직장 생활로 여전히 바빴고 주말이라고 겨우 숨 좀 돌리고 쉴 땐데 편치도 않은 시댁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일하며 집에서 제대로 밥이나 챙겨 먹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 편에 반찬이나 종종 들려보내곤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임신 중이니 더 살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안사돈께서 이미 거의 둘째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고 계시는 터였어요. 나까지 들락거리면 애들도 애들이지만 안사돈께서도 눈치가 보이시지 싶어 일부러 찾아가는 건 더 자제했습니다. 가끔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로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도 그저 없다고만 하길래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 한들 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말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 저들 알아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붙여주었죠. 제가 굳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며느리를 본 친구들 말처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막상 며느리를 맞아보니 당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더군요. 딸 같은 며느리라니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기야 평생을 다른 사람이 키운 다른 집 자식인데 제가 쏠랑 빼와서는 제 딸 인형 구는 것도 참 웃기는 노릇이겠거니 그런 생각이 뒤늦게 들더군요. 그렇게 아직은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둘째 며느리와 자주 보게 된 건 출산 이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인데다가 첫 아이이다 보니 처음 육아를 시작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긴 했을 겁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거절은커녕 오히려 조금은 기뻤던 것도 같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키우고 골병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손자까지 키울 셈이야? 적당히 처음 몇 번 거들어주고 슈터 구하라고 해.
제가 고생스러울까봐 그랬는지 남편의 반응이 썩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첫 손자인데 너무 그러지 말아요. 첫 손자라도 저들 좋아 낳은 자식인데 저들이 책임지고 키워야지. 결혼하고 둘 다 집에는 코빼기도 안 내비치더니 벌써부터 저들 필요할 때만 지 애미 부려먹으려는 게 내외가 아주 똑같아. 당신도 애초에 다 받아주다 애 떠안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그래도 당신 손자이기도 한데 뭘 저렇게까지 야박하게구나 속으로 타박하고 있는데 막내 녀석이 남편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지금 엄마 나이에 애 키웠다간 진짜 순식간에 늙는다니까. 요새 할머니들 인생은 손자를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에 따라 고생길이 갈린답니다. 아니 그리고 그동안은 사돈 어르신 계신다고 그 집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도 못했잖아. 나는 당연히 사돈 어르신이 같이 키워주시나 했지. 우리 집 자손이기도 한데 그러는 거 아냐. 안사돈께서 허리가 안 좋다고 하잖니. 그래도 그동안은 어려워하는 게 보였는데 이렇게라도 찾아와 주니 좋게 생각해야지. 허리는 뭐 저희 어머니만 안 좋나? 당신 허리는 강철이고 내가 미리 말하는데 미련스럽게 굴지 말어. 알았어? 아유, 알았어. 그렇게 하루 걸러 하루마다 손자를 봐주러 둘째네 집에 출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을 셋이나 키워낸 사람인데 호기롭게 나섰지만 역시나 젊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더군요. 손자 녀석이 어찌나 기운이 쩌렁쩌렁한지 녀석에 비하면 제 체력은 바닥이었습니다. 처음 아이 봐준다고 할 때 남편과 막내에게 한 소리 들었던 것도 있고 또 애들 싫은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 도수치료를 몰래 받으러 다녔어요. 그걸 걸린 날에 남편은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천하의 불효 자식들, 제 자식 키우겠다고 제 어미 몸이 칼려나가는데도 보고만 있어? 니들 급하게 결혼한다고 할 때 부랴부랴 집이며 뭐며 니들 능력에 붙이는 것들 그래도 우리가 부모 된 돌이 다 갖춰서 보내줬으면 니들 자식만큼은 니들 손으로 키워내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 그동안 너희 엄마가 너희 불편하게 할까 눈치 보여가지고 아들 집 한번 편히 못 가게 하더니 저들 필요할 때만 어미를 오라가라 하고 언제 니들이 무난 인사 한번 제대로 온 적이 있더냐? 제 엄마가 다 큰 자식들 생각해서 용돈 붙여줄 때나 한번 연락할까 말까고. 앞으로 애 보라고 네 엄마 불러내기만 해봐. 내가 아주 니놈 다리를 엎은질러 놓을 테니까. 제 아버지 호출에 간만에 집으로 불려온 아들 내외에게 남편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여보 고정하세요. 내가 내 손자 보고 싶어 간 건데. 당신 나서지 마.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당신 성격에 자식들이 해달라고 하면 거절도 못하고 해줄 거 그거 알아서 그렇게 받아주지 말라고 한 거야. 결국 당신 몽 다 충난 것밖에 더 있어? 당신도 앞으로 일절 전우집에 가서 애 봐줄 생각하지 말어. 그간 아이 봐주러 다니며 작은 아들 내외에게 크고 작은 서운한 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눈앞에서 아들 내외가 야단 맞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겠다며 겨우 남편을 달래고 아들 내외를 집에 돌려보내는데 아들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신 줄 알았나 뭐. 그리고 당신 손잡아 주시는 건데 또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그 말을 듣는데 내 아들이지만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체력이 딸려 힘이 들긴 했습니다. 다만 손자보는 데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옆에서 제 남편이랑 같이 입을 삐죽이는 며느리의 모습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었는데 거기다 더 보태기도 뭐해서 별소리 않고 둘을 돌려보냈습니다.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괘씸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더군요.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것만 타박하는 꼴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저들 불편하게 안 하려고 마음이며 몸이며 무지 냈었는데 그게 다 허사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 자식이라고 해달라는 거 다 받아주지 말고 나도 거리 좀 지키자. 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자식들이 손자 봐달라는 말에 단칼에 거절했다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나 은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집에서 적적하실 테니 소일거리 삼아 애들도 좀 봐주시면서 집안에 애들 웃음소리 나고 얼마나 좋으시겠냐는 거야. 이것들이 아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싶었지. 애 키우는 게 소일거리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집구석에서 애한테 붙잡혀 살아야 할 텐데. 아유 나는 그 집 못해. 아주 단칼에 거절했지. 그랬더니 그거 뭐 그렇게 힘들가고 어쩌고 주둥이를 대빨 나와서 떠들어대기에 내가 아주 난리를 쳤어.
야, 젊은 니들도 네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늙은 어미한테 떠넘기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내 자식 다 키우고 좀 살만해졌는데 그 짓을 또 하게 생겼냐? 이렇게. 전 그렇게 나한테 맡길 거면 돌보미 시급 제대로 쳐서 지불하고 맡기던가 아니면 입도 떼지 말라 했더니 합죽이 마냥 입을 꾹 다무는데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제 어미 공짜 도우미로 부려먹겠다는 거지 그게. 아들로 키워봤자 하나 쓸모없어. 며느리야 남이라 쳐도 제 어미 가여운 줄 알면 그놈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아이고 내 속이야. 그때는 친구 말이 너무 적나라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틀린 거 하나 없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저런 걸 못해서 지금껏 이 고생을 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할 소리는 좀 하며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후 슬쩍 다시 도와달라고 연락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간 내가 너희 고생스러울까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보다 더 무리해서 한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 내 몸 축나면 오히려 아픈 놈이 부양한다고 너희들이 도로 고생스럽지 않겠니? 시어미 부양이라는 말에 흠칫하는 며느리 반응에 괜히 허망한 마음이 들더군요. 내 자식도 미운 소리 골라 하는 판에 남의 자식이 내 마음 같을 거라고 기대하다니 내가 그간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이 또한 세 사람을 들이며 겪는 시행착오이겠거니 그러면 그래도 내가 품어야 할 내 손자들인데 서운함을 미움으로써 키우지는 말자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내외는 아이 돌보미 분을 정식으로 고용했습니다. 사람을 쓴 걸 보니 안사돈께서도 애들 부탁을 거절하신 모양이었죠. 네, 어디 저희 나이대의 여자들이 갓난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냥 처음부터 이리 할 것을 괜한 일을 했다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돌보미 급여가 너무 많다느니 어쩌느니 제게 연락을 해서 불평을 해댔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내심 제가 금전적인 도움을 줬으면 싶은 마음에 그랬겠죠. 그렇지만 둘이 좋자고 만든 자식 둘이 책임지게 내버려둬야지 싶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일이기도 하죠. 그간 저희 부부가 애들 자리 잡는 데 인색하게 군 것도 아니고 저들 가정 일은 저들이 해결할 문제다.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시선으로 아들 내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해왔던 일상인데도 아이를 보지 않는 생활은 둘째네 출퇴근할 때에 비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그간 저도 모르는 사이 몸이 많이 갈리고 있긴 했나 보다 싶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갑자기 큰며느리가 큰아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않고 웬일이니? 웬일은요 어머니. 잘 지내시고 계시나 안부 인사차 들렸죠. 특별히 집안 행사가 있지 않을 때 방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안부 인사라고 하는데 불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 생각하며 간만에 본 큰아들 내외에게 보양식을 해먹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식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슬쩍 보였어요. 저 아버지 어머니 혹시 재테크 관리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재테크? 갑자기 재테크는 왜? 별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노후자금 문제도 있고 아버지 은퇴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생전 저희 앞에서 저희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런 화제가 떠오른 건지는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더군요. 어쩐지 답지 않게 안부 인사를 왔다고 하길래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용건이 있어 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노우야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다. 넉넉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이랑 나 둘이 가기 전까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는 모아뒀으니까 너희들한테 짐되는 일은 없을 거다. 남편이 다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딱 잘라서 상관하지 말라는 태도에 큰아들 내외가 조금 당황스러운 듯 보였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무렴 부모님 모시게 될까봐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겠어요? 그냥 저희도 자식된 입장에서 궁금해서, 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아버지, 저희가 진작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제라도 신경 쓰려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여 제 아버지 심기를 거스를까 내외가 황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되나 했어요.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내일 찬거리를 정리하려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큰며느리가 종종대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요, 어머님. 아까 노후자금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게 없으니 자식된 입장으로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살짝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나름대로는 포장한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 나이를 허투루 먹은 건 아니었는지 젊은 애 머릿속이 그만 훤히 들여다 보이더군요. 애초에 애들한테 헛바람 들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저 사람한테 시집 오고 나서 너희처럼 사회생활을 하기랬니? 밖에 나가서 일을 다니기랬니? 그저 집에서 너희 남편 키우며 살림하고 산 여자가 뭘 얼마나 알겠어. 그런 문제는 너희 아버지한테 따로 물은 적도 없고 전적으로 남편한테 맡기고 있으니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지. 좀 궁금하거든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던가. 저한테야 어떻게 한번 비벼볼만 하다 싶었는진 몰라도 저희 남편한테 이런 어설픈 수작은 씨알도 안 먹힐 일이었습니다. 그걸 아니 저도 제 시아버지에게는 차마 못 물어보고 저를 찔러본 거겠죠. 큰며느리의 표정이 떨떠름해졌습니다. 그렇게 예정에 없던 큰아들 내외의 방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며느리의 안부 전화가 전에 없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그게 제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친구 부모님이 신사업 투자로 대박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노후자금 마련하셨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넉넉지 않은 거면 좋은데 투자해서 종잣도 불리면 아버님 어머님도 앞으로 생활하시기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그러고는 돌아가서는 좀 수그러들었나 싶었더니만 아직까지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대답도 여전했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난 그런 문제는 일절 관여 안 한다. 나 같은 노인네가 그렇게 돈 굴리는 거에 대해서 뭘 알겠니? 정 네가 생각이 있거든.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래도. 아휴 어머님 그래도 평생 같이 사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어떻게 똑같겠어요. 저희가 보기에 놓치면 너무 아까운 기회라서 말씀이라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번 말씀드려 주시면 안 돼요? 너희 아버지가 내 말이라고 어디 들을 사람이니? 제가 생각한 게 있으면 평생 꺾인 적이 없는 황소고집 양반이신데 나는 관두련다. 괜히 그 사람 신경 어지럽혀서 집안에 분란 만들고 싶지도 않고 나도 다 늙어 지금 와서 내 분수에 넘치는 돈 욕심 부릴 생각도 없다. 너희가 생각이 있어서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설득도 너희가 직접 할 생각을 해야지. 나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생각 있으면 제대로 준비해서 너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렴. 어머님 그래도... 큰며느리 목소리에 불만이 섞이는 게 느껴졌지만 그렇대도 별 도리가 없죠. 자식 녀석 둘이 번갈아가며 서운한 짓을 하다 보니 저도 아이들 대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더군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푸념처럼 큰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이 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자식이라고 당신이 마냥 퍼주려고만 생각하지 마라. 아휴, 안 그래요. 그래고 내가 뭐 퍼주고 싶어도 퍼줄 게 있나. 자꾸 노후자금이 어쩌니 투자가 어쩌니 긁는 걸 좀 봐. 저것들 다 나고 나면 당신 어지간히 들볶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식 안 이뻐서 미리 재산 안 떼어주는 거겠어? 얼마간만이라도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야 자식한테도 부모 대우 받는 거야. 아휴,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늙어서 의탁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했는데 내 자식한테 재산 뺏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도 참 서글프다. 그쵸? 저들도 이제 지들 가정 꾸리고 나갔으면 제 식구가 가장 우선이니 그러려니 해야지. 이제 품 안의 자식 아니야. 우리도 우리 몫은 제대로 쥐고 있어야 돼. 남편의 당부를 들으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허무한 마음에 한숨이 나오더군요. 말했듯이 제가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만 그거나마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간 평생 몸담아온 회사에서 만기 근속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출근하는 남편의 온 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봐왔는데 그 시절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괜히 제 기분도 이상해졌습니다. 제 기분이 이런데 남편 기분은 오죽했을까요?
어지간해서는 아이들에게 귀찮을 만한 연락은 자제하는 편입니다만 이번만큼은 가족 모두가 남편의 노고를 함께 치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온 가족을 소집했습니다. 저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평생 회사 다니며 저희들 뒷바라지한 남편의 수고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들 군말 없이 집으로 모이더군요. 아버지,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랑 같이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곳 구경 다니시고 편히 지내세요. 제 노고를 알아주는 자식 녀석들 덕분인지 남편의 서운함도 조금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조촐하게 남편의 퇴직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를 가지고 난 후 슬슬 저희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이들을 남편이 불러세웠습니다. 너희들 다들 이리 좀 앉아봐라. 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퇴직도 했고 본격적으로 너희 엄마랑 노후 생활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 전에 정리할 것들은 정리 좀 했다. 막내, 이거 받아라. 막내 아들이 제 아버지가 내미는 통장을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보자 두 아들 내외의 눈도 번쩍 뜨이더군요. 네 형들한테는 장가갈 때 이미 다 해준 거다. 너 자취한다고 독립할 때 네가 그간 번 돈으로 집안에 손 안 벌리고 해결했으니 너도 네 형들 받은 만큼은 받는 게 맞지. 통장 안의 액수는 어지간한 신도시 아파트 한 채 값은 되었습니다. 막내에게만 통장이 돌아가자 두 아들 내외의 눈이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 아버님, 막내 도련님만 주시는 건가요? 너희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냐? 너희 결혼할 때 신혼집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다. 받을 거면 삼형제가 공평하게 받는 게 맞지. 그래도 아버님, 저희는 가정이 있고 애도 있는데 혼자 계신 도련님이랑은 입장이 다르죠. 네? 입장이 다를 건 또 뭐냐? 너희 자식 너희가 키우는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저놈은 결혼 생각 없다고 하니 돈을 어떻게 쓰던 그거야 저놈이 알아서 할 일이고. 참고로 너 나중에 장가 간다고 해도 따로 주는 건 없으니까 그게 다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두 아들 내외의 눈에 욕심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거 괜한 분란 되겠다 싶어 저는 얼른 덧붙였습니다. 이제 너희들한테 나눠주실 건 다 나눠주셨으니 우리한테 남은 거라고는 우리 남은 여생 보낼 이 집 한 채가 전부다. 너희는 아버지가 미리 주신 집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 가정 잘 꾸리면 되고 막내 너는 너대로 아버지께 감사드리면 그만이야. 앞으로 변할 건 없어. 갑자기 온 가족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된 막내 아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받은 재산에 얼떨떨해 하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돈 물려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평생 고생해서 버신 돈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호투를 쓰지 않을게요. 그래, 그거면 됐다. 사실 너만 불러서 해결해도 될 일이긴 한데 다들 알고나 있으라고 같이 있을 때 준 거다. 보면 알겠지만 누구한테 더 돌아갈 것도 없이 공평하게 나눠줬으니까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분란 만들 생각은 말고. 그럼 이만 다들 가보거라. 오늘 와줘 고맙다.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지만 두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꼴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였어요? 저 양반 저렇게 독불장구처럼 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니? 나도 몰랐어. 몰랐다 한들 틀린 말도 아니지. 너희보다 더 챙겨주신 것도 아닌데 이리 소란될 거 없다. 다들 그만 가봐. 쑥덕대는 며느리들을 남겨두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폭탄을 떨궈놓고 태연하게 신문을 뒤적이는 남편을 보니 저도 좀 기가 차긴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이럴 거면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던가.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요? 당신도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 사람이 또 무슨 사람 기함할 소리를 하려고 일어나 싶어 쳐다봤더니 남편이 서랍에서 서류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제가 본다고 뭐 아나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쓰인 서류에서 다른 것들은 복잡해서 못 알아보겠고 그나마 알아본 게 소유자 성명이었습니다. 거기 제 이름이 떡하니 쓰여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게 뭐예요? 내 앞으로 되어 있던 건물 소유자 당신으로 돌려놨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내 앞으로 돌려놨는데? 거기다 이 건물은 또 뭐고? 당신 건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간 제가 집안 재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했나 봅니다. 뜬금없이 제 앞으로 된 건물의 등장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말이 건물이지 촌동네 읍내에서 조망만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이야. 그게 돈 될 만한 건 아니고 고향 친구가 나중에 시골 내려와 살 생각 있으면 하나 사두는 게 어떻냐고 해서 주식으로 조금 이득 본 돈 넣어서 사둔 거야. 진짜 얼마 안 돼. 당신 귀농 갈 생각이었어요? 당신이나 나나 농사라곤 지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귀농은 무슨. 그냥 고향 근처 매물 있다길래 크게 오를 일은 없어도 떨어질 일 없어서 적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당신이 계속 가지고 있을 일이지 왜 내 앞으로 해준대요? 당신도 오늘 월급쟁이 남편 뒷바라지 퇴직했잖아. 당신 퇴직금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건 평생 당연히 해야 할 제 소임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살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주부로서 소홀히 대접받은 것 같다는 서운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크게 굴곡 없이 남편 그늘 아래에서 큰 고생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무뚝뚝하기 짝이 없었던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되고 돈도 돈이지만 그간의 제 노고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괜히 울컥 눈물이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간 말은 안 했어도 다정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남편의 아들놈 셋까지 뒷바라지 한다고 당신 고생 많았어. 저도 말하면서 머쓱해하는 남편을 보니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자 남편이 제게 단단한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애들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잠자코 가지고 있어. 당신이랑 나한테는 이제 정말 이 집이랑 생활비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그런 말 할 일이 뭐가 있어. 어허, 대충 대답하지 말고 이 사람아. 방금도 봐. 막내한테만 통장 주니까 냈다 아주 눈이 횟가닥 해가지고는. 그나마 지금은 나라도 있으니 저 정도로 끝났지. 나 없이 당신만 있었다고 생각해봐. 아주 당신한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을 놈들이야 저거. 아이, 또 그러신다. 그렇다고 무슨 애들이 나한테 불을 켜고 달려들겠어. 이 사람이 그만치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이러니 안심을 할 수가 있어야지. 저것들 하는 모양새가 나 가면 당신 잡아먹히기 딱 좋아 아주. 아니 자꾸 가긴 어딜 간다고 당신 없단 소리래요. 내가 먼저 가면 갔지 당신 같은 강골이 무슨. 보나마나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 텐데 자꾸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지금이 옛날처럼 부모 혼자 된다고 당연히 모시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참 중간에 끼인 시대야. 우리 때야 키워놓으면 자식이 모시는 게 당연한 시대였지만 우리가 부모 모시고도 자식 부양은 못 받는 첫 시대라고. 그러니 정신 단단히 차리고 대비해야지. 저놈들 벌써부터 퇴직한 부모 앞에서 돈도 나는데 요새 재산 없으면 부모 취급도 못 받는 노인네들 천치야. 오늘 준 건 당신 비자금이니까 우리 애들은 다른 애 그런 뻔한 소리 말고 마음 약해져서 괜히 자식들한테 걸리지 말고 아무 말 말고 꽉 잡고 있어. 알았어? 아유, 알았대도 그러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진짜 안 한다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남편을 보며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다짐의 말을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결혼 후 서운한 일이 종종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자식들을 속이는 기분이 들어 영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그건 자기 남편 말이 100번 오라. 남편이 요새 자꾸 재산 없으면 부모 취급 못 받는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 애들 보기가 민망하다는 말에 친구가 대번 이렇게 말하더군요. 물론 남편이 신신당부한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았습니다. 요새 자식들 모르게 딴 주머니 하나씩 차고 있는 게 당연해진 거 몰라? 요새 찾아오는 자식도 없이 외롭게 혼자 늙어가는 노인네들이 다 자식이 없어 그러고 살겠어? 뭐 물론 처음부터 가난해서 그리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자식들한테 유산 먼저 나눠주고 팽당해서 말년에 서럽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러겠어? 아니 자기 아들들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라고 본인 자식들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겠어? 그랬으면 절대 재산 미리 안 줬겠지. 그리고 사람 심리가 그렇다.
남들한테 말은 안 해도 몰래 쥐고 있는 게 있고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진다고. 그저 자식들 눈치만 봐야 하는 입장이랑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가진 게 있는 거랑 같을 수가 있겠냐고.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렴냐 손에 쥔 것 없는 무일푼보다야 뭐라도 가진 게 있는 게 낫기야 하겠죠.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대 여자들도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대인가 봅니다 싶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지도 못한 건물주가 되고 나자 가진 것 하나 없던 가정주부와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막내가 남긴 했으나 그 녀석이야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이 입에 붙은 놈이니 그렇다 치고 나머지 녀석들 다 장가보내고 큰일 다 치렀으니 큰돈 들어갈 일을 딱히 없긴 했으나 세상살이가 어디 생각대로만 돌아가나요. 예상치 못하게 돈 들어갈 일이 닥치더라도 남한테 손버리지 않고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래서 가진 게 좋구나 싶었죠. 늘상 일한다고 바빴던 남편도 퇴직했겠다. 마음의 여유도 생겼겠다. 이제 좀 남편하고 여행도 다니고 말년의 행복을 누려보자 하던 차에 뜻밖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며칠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소화제나 사달라던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간 병원에서 듣게 된 것은 남편의 위암 발병 소식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건강했고 워낙 강골이었던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깨끗하던 위에 생긴 종양은 크기도 제법 컸고 병의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의 위암 발병 소식에 기함을 했으나 정작 남편의 반응은 차분했어요. 이 나이 먹도록 그간 아픈 것도 없이 살아온 게 복이었지. 이 나이 먹도록 그간 아픈 것 없이 살아온 게 복이었지. 이미 암으로 떠난 친구들도 제법 되고 그리 소란 떨일 아니야. 어떻게 제 병인데도 저리 차갑겠구나 싶어 원망스러운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다 이제야 사는 재미 좀 느끼겠구나 싶었는데 투병으로 고통받을 남편을 생각하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진행이 빠른 것도 내 복이지 싶어. 나이 먹어 안 걸리면 몇십 년도 살고 그런다던데 그렇게 오래 고생한 것도 나도 그렇지만 당신한테도 못할 짓이야. 정말 왜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해? 결국 눈물이 터져버린 제 어깨를 토닥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네. 당신 서운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평생 고생시켰는데 아파서까지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래. 나도 고생하기 싫고. 그래도 애들 다 키워놨고 나 가도 당신 생활하기 어렵지 않을 기반은 만들어놨으니 마음은 편하네.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남편 인생이 가여워 마음이 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긴 투병 생활을 원치 않았던 남편의 바람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암 진단을 받은 지 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갑작스레 그렇게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러다 제 어미까지 잘못될까 싶었는지 따로 나가 자취하던 막내 녀석이 당분간 본가에 들어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종종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며느리들과 연락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퇴직하던 날 막내에게 통장을 건넨 이래로 그때까지 며느리들과는 영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집 귀한 딸들이 내 자식처럼 될 수 없는 거겠죠. 그쯤 되니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군요. 삼형제 중 가장 장난기가 많은 막내 녀석이 제 어미 웃는 모습 한번 보겠다고 옆에서 열심히 재롱을 떨어준 덕에 저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에게서 제가 기운을 좀 차렸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두 아들 내외가 간만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고 많이 적적하시죠? 이제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네? 아니 형님,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저희 집엔 형우도 있잖아요. 이제 갓난아기 때처럼 손갈 때도 아니고 손자 재롱 보시면서 헛헛한 마음도 달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님.
막내 혼자 제 기운 차려보겠다고 용을 쓰는 동안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던 며느리들이 갑자기 없던 효심이 샘솟아 이러겠어요. 대번에 이 집이 목적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칼에 며느리들 말을 잘라먹었습니다. 추호도 그럴 마음 없다. 나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살다 죽으련다. 이제 기운도 차릴 만큼 차렸고 막내 너도 그만 네 집으로 돌아가. 부모 자식 간이라도 결국은 각자 인생은 각자 사는 거야. 너희 손 빌릴 일도 없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집 처분할 일도 없으니 여러 소리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꼭 생전 제 아비처럼 구는 저를 보며 두 아들내외가 더 말을 붙이지 못하더군요. 혹여 제 심기가 상했을까 걱정이 되었는지 막내 녀석이 슬그머니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수들이 또 괜한 소리를 다 하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네 엄마 이제 이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다. 아까 괜히 한 말 아니니까 너도 이제 그만 돌아가. 여기서 출퇴근하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네 덕에 엄마가 이만치 기운 차렸다. 고맙다. 엄마 밥 좀 더 얻어먹겠다며 속보이는 소리를 하던 막내 녀석이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제 생일까지만 머무르다 돌아가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으로 맞게 될 생일이었으니 녀석 마음이 더 쓰였나 봅니다. 딱히 생일을 챙기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으나 이렇게 해서라도 막내 녀석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진다면 그것 또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어요. 형들이랑 형수님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오늘 우리 엄마 좋아하는 대게 먹자, 대게. 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짐짓터 호들갑을 떠는 막내가 만든 저녁자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간만에 저도 기분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녀석을 데리고 대낮부터 외출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오랜만에 영화도 한 편 보았죠. 간만에 외출이다 보니 금세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예, 엄마 다리 아프다. 예약한 식당 먼저 가서 앉아서 기다리자. 아직 시간이 좀 이르긴 한데 그럼 그러자. 가요. 약속 장소인 식당에 들어갔더니 룸을 예약해뒀더라고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갔더니 룸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이들이 먼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들 왔나보다 문을 열려던 찰나 큰며느리의 말이 귀에 확 꽂혔습니다. 노인네, 끝까지 재산 주고 안 넣으려는 것 좀 봐. 그 노인네가 누구인지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옆에 있던 막내 아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내 작은 며느리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러니까요, 형님. 죽을 때 재산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리시는지. 이내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막내가 문을 열려고 했으나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재산이라고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으면 생색내는 게 이해라도 가지. 가진 거라고는 꼴랑 당신 사는 집 한 채뿐이면서 요새도 아주 그런 유세가 없어. 당장 형님이 투자하라고 하는데 원금 회수 못하게 생겼는데 진짜 어떡해요. 그 집 팔아서 얼른 메꿔야 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요양원 보내버리자 동성.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나를 두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어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어찌됐든 그 집에서 나가게 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하긴 데리고 있는다고 뭐 우리 애들 제대로 봐줄 것도 아니고 형은 아까 잠깐 봐준 걸로 지금도 얼마나 생색을 부리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더러워서. 그래요. 있어봤자 집만 되는데 확 보내버립시다. 더는 참지 못하고 막내 아들이 룸 문을 콱 열어젖혔습니다. 형수님들, 지금 말이면 단줄 아세요? 그러고도 형수님들이 사람입니까? 갑자기 떨어진 불효령에 두 며느리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내 그 두 얼굴은 저와 막내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형수들이 뭔데 남의 엄마를 요양원에 갖다 버린다 만답니까? 대체 무슨 자격으로요? 이거 형들이랑도 얘기된 거예요? 막내가 눈깔이 확 돌아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장 기어들어오라는 제 연락에 불이 나게 뛰어들어온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었습니다. 아니야. 집 처분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긴 했어도 요양원에 버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랐어.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당신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와중에도 완강하게 부인하는 걸 보니 그건 제 마누라들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나마 자식 새끼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것만은 피했다는 생각에 그 와중에도 안도감이 드는 것이 허탈했습니다. 진짜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네. 우리 엄마가 형수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 가진 것까지 뺏어가면서 그런 짓을 하려고 해요? 이제 막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대신 있는 대로 화를 내주는 막내를 보니 도리어 제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그렇게 열 흘릴 것 없다. 엄마, 이거 이렇게 넘어갈 일 아니야. 도대체 우리 집을 뭘로 보고 똑똑히 사과 받아야 한다고. 저 사람들 사과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니? 마치 남처럼 이야기하는 제 태도에 오히려 두 아들 내외의 낯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네, 이 꼴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저들을 남처럼 대할 수 있더군요. 남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이니 어쩌겠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수밖에. 제 말에 두 아들놈이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니야. 설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진짜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눈물을 떨구는 아들들을 쓱 한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며느리들에게 돌렸습니다. 그간 같지도 않은 늙은 여자를 어머니라 부르느라 고생들 하셨네. 이제 그럴 필요 없으니 서로 구차하게 얼굴 보지 말자. 나는 이제 자식은 얘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 너희들은 너희 알아서 살아라. 따로 소식 전할 필요도 없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더 듣지도 않고 막내를 이끌고 돌아서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재산이라고는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인 노인네라 했던가? 내가 이래봬도 건물주거든. 헤어지는 마당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만 뭐 어차피 너희들이랑은 상관없는 재산이니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이런 꼴까지 보인 마당에 행여나 추잡스럽게 내 건물에 침 흘리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일부러 저것들 속 뒤집으라고 한 소리니 그 말에 속이 뒤집히는 꼴을 가소롭게 한 번 더 눈에 담곤 식당을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막내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너 휴가 언제냐? 응? 우리 해외여행 가자. 엄마가 내줄게. 내가 쓰지도 않고 재산 끌어안고 살 이유가 없네. 엄마 해외여행 가고 싶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우리 엄마 정신이 횟가닥한 건지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막내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걸 코앞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어도 네 형수들 몇몇이 저렇다는 건 진작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그저 내 자식이다 하고 품어야지 미련 떨던 걸 이제야 떨쳐낸 것뿐이다. 엄마 이제 더는 구질구질하게 안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진 거 펑펑 다 쓰고 죽으련다. 내 남편이 그러라고 남겨준 재산인데 뭘. 제가 호기롭게 소리치니 걱정스럽던 막내 얼굴에도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다 하자. 까짓것 못할 게 뭐 있어.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리하여 저는 평생 주부로 살며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며 아등바등 살던 삶을 그제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끼지 않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해보면서 그간 몰랐던 사는 재미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게 일이 많을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과연 돈이 좋긴 좋구나 싶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들 연락은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막내가 형들이 형수들 아주 쥐잡듯이 숨도 못 쉬게 들볶고 산다는 소리를 넌지시 전할 때도 아들들이 찾아와서는 저들이 죽을 놈이라며 땅을 치며 제게 석고대죄를 할 때도 뭐 이제 그러려니 싶었습니다. 사과는 사과고 제 인생 각자 사는 거라는 제 마음엔 변함이 없으니까요. 저런 철을 고른 것도 결국에는 제 놈들의 선택이니 제 놈들 인생은 각자 알아서 헤쳐나갈 일이죠. 제가 일이 저 하고 싶은 대로 양껏 쓰며 지낸다는 걸 며느리들 성질에 어떻게든 전해드릴 겁니다. 제 것도 아닌 걸 빼앗긴 심정으로 제 속을 지옥으로 만들 것 또한 그들의 일일 뿐이죠. 자식들에게 평생을 바친 저이지만 이 나이를 먹고서야 자식들보다 내 행복이 제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한 자식들에게 실망한 마음이야 쉽게 치료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꼭 답이 아님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늦기 전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임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이야 이 노인네보다 훨씬 좋은 결정을 하시겠지만요. 그러면 긴 이야기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고 저도 이렇게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은 가족이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족이 항상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다들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족도 막상 깊게 대화하면 말 못할 문제들이 있는 가족이 대부분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은 겉모습으로만 봐도 문제가 많은 집이랍니다. 오늘 제보할 사연도 우리 가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우리 가족은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난리였어요. 이유는 아빠의 유흥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식당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을 도박에 쏟았거든요. 내가 진짜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살아. 나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 어머님도 당신 버렸잖아. 그래, 나 부모가 버린 자식이다. 그럼 당신도 나 버리든가. 나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가서 돈을 벌라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와도 당신이 다 쓰잖아. 우리 현지랑 은지 먹이려고 버는 돈을 당신이 쓰면 어떡하냐고. 전생에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당신하고 이러고 사는 건지 속 터져. 이렇게 집에서 기를 죽이는데 내가 밖에서 일을 어떻게 하니? 그렇게 당신이 잘났어? 누가 보면 당신이 돈 1,000만 원을 벌어오는 줄 알겠다.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아직 제대로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 어렸던 저는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숨었던 기억이 나요. 저한텐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연년생이었습니다. 언니랑 전 둘이 이불 속에서 서로 끌어안고 긴 밤을 지내곤 했죠. 심지어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싸우면 저희는 둘이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옆집에 살던 제 친구 지영이 어머님이 그런 우리 자매가 안쓰럽다며 안에서 재워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야, 현지야, 잠깐 일어나봐. 쉿, 조용히. 아빠 깬다. 뭐야? 엄마, 나 졸려. 응? 엄마, 왜 그래? 현지야. 엄마가 딱 10밤, 아니야, 100밤만 자면 데리러 올게. 알겠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울지 말고 엄마 기다리고 있어. 꼭 데리러 올게. 응? 엄마 어디가? 안 돼. 엄마 가지 마. 쉿. 은지랑 현지 너희들이 꼭 의지하고 버티고 있어. 알겠지? 엄마 안 돼 엄마. 엄만 저와 언니를 한밤중에 깨워 돌아온단 말을 남기고 그대로 집을 떠났어요. 술에 취해 잠든 아빠가 깰까봐 두려워 언니와 전 숨을 죽이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잠에서 깬 아빤 엄마 욕을 하며 집안 살림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너희 엄만 배신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식들을 버리고 가는 게 말이나 되냐고. 엄마가 없으니 집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죠.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월세가 몇 달이나 밀리자 집주인 아저씨가 와서 집 앞에서 아빠와 싸우기도 하셨어요. 전기와 수도도 끊기고 언니와 전 배가 고파 울기도 했죠. 그런 우리 자매가 안쓰럽다고 동네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던 이웃들에겐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아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우리를 데리고 친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 사실 그때까지도 친할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친가뿐만이 아니고 외가도 본 적 없었습니다. 나중에 귀동냥으로 알게 된 사실은 아빤 부잣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가난하고 친정도 없는 엄마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아빤 언니와 제가 태어날 때까지 사고를 그렇게 쳤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보다 못한 할머니가 아빠와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신생아 때는 나름 할머니와 교류를 했다고 하지만 그 뒤론 아빠가 친가와 연을 끊어서 전 할머니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모님, 아이들이 집 밖에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아휴, 막내 도련님은 안 계셨어요. 아이들만 놓고 바로 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빠는 언니와 저를 할머니 댁 앞에 버려두고 그대로 떠났어요. 엄마처럼 언제 온다, 데리러 오겠다,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죠. 처음 본 할머니는 매우 무서웠어요. 전혀 인자하거나 따뜻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옆에서 울음을 터뜨려 울고 있었고 전 오히려 너무 긴장해서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일단 애들 씻기고 뭐라도 먹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이리 올래? 아줌마가 씻겨줄게. 어휴, 옷이 이게 뭐야? 태어나 처음 보는 할머니의 집은 아주 컸어요. 원래 부모님과 살던 쪽방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집은 부엌과 거실에 경계도 없던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집은 너무 커서 화장실이 우리 집의 몇 배는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씻고 나왔더니 파출부 아줌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너무 굶주린 상태였고 제대로 된 밥을 처음 먹어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남는 방에서 잘 때까지 할머니인 언니와 절 보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엄마랑 아빠가 버렸어. 엄마도 아빠도 둘 다 우릴 버린 거야. 현지야, 어떡해. 우리 이제 고아야. 언니는 밤새 오열하는데 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를 더 못 본다는 사실은 매우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매일 술에 취하고 싸움을 하던 아빠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전 할머니 집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할머니는 다행히 우리 자매를 밖으로 내쫓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대궐 같은 집에서 혼자 살던 분이셨거든요. 가끔 명절이나 주말이 되면 고모와 큰아빠가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아유, 병철이가 그렇게 사고 쳐도 자기 자식들까지 이렇게 버릴 줄 몰랐어. 은지랑 현지, 니들도 고생이 많다. 엄마, 그래도 애들은 받아주셨네요. 애들이 무슨 죄니. 그래도 성인 되면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아야지.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순 없어. 이렇게 우리 자매 앞에서 할머니는 대놓고 성인이 되면 나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전 전혀 서운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 댁이 아니라면 갈 곳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학창시절 내내 사고를 치고 다녔죠. 원래 성격도 언니와 전 정반대였습니다. 언니는 활발하고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했는데 전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내성적인 저와 달리 언니는 친구도 많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언니는 감정의 폭이 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와 아빠가 우리를 할머니 댁에 버리고 갔을 때도 늘 저보다 더 울곤 했거든요. 이런 언니는 부모가 우리를 버렸다는 게 상당히 충격이었나 봐요. 학교에 다니며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녔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선생님께도 죄송하고 지훈이 어머님과 지훈이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여자애가 남자애를 이렇게 때려도 돼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부모 없는 거 동생도 똑같은데 현진 조용히 학교 잘만 다니더만. 부모 없는 거 아니라고요. 둘 다 살아있어요. 그게 중요하니? 어쨌든 너희 옆에 없잖아.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만. 다들 그만하세요. 아무튼 할머니께서 은지 단속 열심히 해주세요. 저도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전혀 없도록 할게요. 저는 친구들이 부모가 없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화를 낸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원래 성격 자체가 당황하거나 화나면 차분해지는 편이라 더욱 그랬죠. 반응이 없으니 친구들도 절 더 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조용하게 학교에 다녔는데 문제는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자기한테 뭐라 하면 도저히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자 하구들과도 싸우곤 했습니다. 워낙 깡이 세서 악착같이 싸워 이기곤 했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학교에 여러 번 왔어야 했습니다. 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자 할머니는 점점 편애를 시작하셨어요.
현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며? 잘했다. 아주 잘했어. 공부하다 힘든 거 있음 얘기해라. 책이나 학용품은 당연하고. 혹시 과외 필요하지 않니? 할머니가 수학하고 영어는 선생님을 이미 구했는데 다른 과목도 필요하면 말하렴. 아, 감사해요. 과외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 없으세요? 왜 맨날 현지한테만 살갑게 굴고 현지한테만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현지, 너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다며? 담임 선생님께 얘기 들었다. 진학 상담하러 다음 주에 뵙자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 말은 듣지도 않겠단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일기장에 필요 없는 할머니라고 정신 나갔다고 쌍욕을 써놓은 걸 다 봤다. 뒤에선 그렇게 욕하더니 앞에선 관심을 원해? 제 일기장을 도대체 왜 훔쳐보세요? 전 사생활도 없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감시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싫으면 네가 이 집을 나가면 되잖니. 현진 가만히 있는데 왜 은지 너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언니가 식사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특목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후로 언니와 저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제가 다녔던 특목고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죠. 그래서 집에는 주말이 돼서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언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나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왜 그래? 언니는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급기야 나중엔 저와 눈도 마주치질 않더라고요. 분명 엄마가 우릴 떠난 밤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나가 살기 시작하며 언니와 할머니의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우리 현지 이제 방학이라 기숙사에서 나올 텐데 가만 보자. 현지 영어 연수하러 미국 갈래? 할미가 보내주마. 마침 네 고모가 미국 사니까 이번 방학은 거서 보내는 게 어떠냐. 미국이요? 저는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안 그래도 학교 친구들이 미국 얘기를 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네 고모한테 말해서 데려가라 할게. 아마 다녀오면 영어 성적도 크게 오를 거다. 뭐 넌 이미 잘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저와 할머니가 둘이 얘기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언닌 급기야 나중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거나 혹은 집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죠. 어렸던 전 그런 언니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언니가 집에 있으면 일부러 가서 말을 걸었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 미국 가는 거요. 혹시 언니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은지도? 은지겐 영어도 할 줄 모른 텐데 가서 뭐 하겠니? 저도 회화는 부족하고 제가 언니 책임지고 돌아다닐게요.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둘이 얘기하고 정리되면 나한테 말해. 할머니는 대놓고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전 언니에게 같이 미국에 가자고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계속 저를 피했죠. 노골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저 혼자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 뒤로도 언니는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속상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할머니께 감사해서 공부나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명예와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로 두각을 보이자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니 전 부모에게 받지 못한 애정을 받아 기뻤어요. 물론 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숙제였지만 할머니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보다 언니가 대학에 먼저 가게 됐죠. 언니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동네에 있던 전문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지는 방학 때 미국도 보내고 온갖 사교육은 다 시켜주면서 전 입학금도 못 주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손녀잖아요. 왜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현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그것도 아님 착하기라도 하든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 너야말로 양심이 있니?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키워준 은혜는 몰라?
부모한테 버림받고 할머니한테 버림받고 전 아주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등록금만 내주세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 눈에 안 보이게 나가서 살 테니까 등록금만, 입학금만 내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난 예전부터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거라고 늘 말했어. 그게 두려웠으면 네가 현지처럼 자기 몫을 챙겼어야 하지 않니? 언니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할머니와 갈등이 깊어졌어요. 할머니는 일반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에 들어간 언니를 지원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온갖 사교육이란 사교육을 다 받는 저와 비교된다며 언니는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할머니와 언니 둘 중 누구의 편을 들지 모르겠더라고요. 급기야 언니의 분노의 화살은 저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우리 버린 날 기억해? 그때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했는데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자매 사이를 망친 거야. 언니 진정해. 잠시만. 아니. 가만히 있는 현지 괴롭히지 말고 당장 나가. 나는 너랑 더는 볼 일 없다. 그렇게 언니는 정말로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저러다 본인이 숙이고 올 거라며 절 다독였죠. 언니와 할머니의 갈등이 빨리 끝나는 것이 제때의 제 소원이었습니다. 최대한 전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공부에 집중했어요.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한 덕에 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할미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자, 다들 우리 현지의 입학을 축하하러 와줘서 고맙다. 난 현지가 작년에 우리 집 왔을 때 놀랬잖아. 내 성적이어도 미국인들하고 대화를 잘하더라고. 그때부터 난 현지가 잘 될 줄 알았지. 기숙사에서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공부로 서울 명문대까지 가고 우리 집안 가문의 자랑이다. 자랑스러워. 고생 많았다. 현지 이제 행복한 대학생활 하면 되겠어. 은지는? 언니는 어디 갔어? 아, 이 사람아. 그걸 왜 여기서 말해? 오늘 현지 입학 축하 자리인데. 어머, 미안해요. 내 입이 방정이네. 축하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려요. 저는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입학 못했을 거예요. 좋은 자리에 이상한 말 말고 다들 즐겁게 지내다가 현지는 대학 등록금은 전혀 걱정하지 마. 충분히 집에서 통학 가능하니까 할머니는 네가 통학했으면 좋겠구나. 네, 그렇게 할게요. 저도 혼자 사는 건 당분간 피하고 싶어서요. 언니는 대학 등록금 사건 때 집을 나가고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가출했던 거죠. 전 그런 언니가 걱정돼서 연락을 많이 했지만 전혀 받질 않았습니다. 언니는 흔적도 하나 남기지 않고 우릴 떠났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언니와 4명이서 살던 건 마치 꿈처럼 느끼게 됐습니다. 아빤 언니와 절 할머니에게 맡기고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지나가듯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할머니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빠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대학에 입학한 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언니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떠서 받았더니 경찰이었어요. 살면서 경찰이 저에게 전화할 일이 없는데 너무 놀랐죠. 이은지 씨 동생분 되시죠? 지금 이은지 씨가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비 낼 돈이 없다고 하시네요. 동생분 지금 여기로 와주시겠어요? 경찰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들어야 하는 수업도 듣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갔는데 전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만에 본 언니는 매우 야위어 있었어요. 몰골이 너무 안 좋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언니의 상태보다 제가 더 놀랐던 건 바로 언니 옆에 있던 아기였어요. 대략 돌쟁이로 보이는 아기가 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언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일단 병원비 내가 내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 병원비를 내고 왔더니 언닌 그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붙잡고 여러 번 설득하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입에서 들린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전문대엔 결국 입학금 못 내서 못 갔어. 공장에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 너도 내가 애정결핍이 있었던 건 알지?
너무 잘해줘서 거기 넘어갔는데 임신하니까 날 떠나더라. 그래서 아기 낳고 혼자 키웠어. 공장에서 번 돈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아기가 아프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 대출받은 것도 다 쓰고 빚밖에 없어. 사채도 썼는데. 모르겠어, 현지야. 언니 힘들어. 힘든데 너 생각만 나더라. 할머니한테 도저히 연락할 순 없었어. 언니의 말을 듣는데 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언니가 감정적이라 눈물이 많고 전 차분했잖아요. 근데 그땐 제가 오열하고 언니는 우는 아이와 절 달래며 차분한 상태였죠. 차분하다기보다 그것은 해탈에 가까웠습니다.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언니가 사는 집에 갔더니 그 집 상태를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좁지? 고시원은 아기가 울어서 쫓겨났고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월세가 3달이나 밀렸어. 다행히 주인 아줌마가 아기 안쓰럽다고 기간을 늘려주긴 했는데 모르겠다. 곧 쫓겨날 것 같아. 언니, 내가 월세 내줄게. 우리가 어릴 때 살던 집 기억나? 그쪽 방보다 열악한 환경이잖아. 언니, 나 너무 속상해. 이렇게 살 줄 몰랐어.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고상하게 대학 다니며 공부했는데. 현지야, 그만 울어. 언니가 오히려 미안해. 너한테 면목 없어. 할머니는 항상 저보고 몸가짐을 똑바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화점에 데려가 쇼핑도 자주 했고 제가 조금만 흐트러진 상태면 지적하셨죠. 전 오히려 꾸미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할머니 때문에 피부 관리까지 받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용돈을 매우 많이 주셨어요. 돈으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 할머니의 철학이었습니다. 쓸 일이 없어 모아놨는데 그 돈을 그날 언니에게 다 쓰게 됐죠. 아기 병원비부터 언니의 밀린 월세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다 채워 넣었어요. 현지야, 고마워. 언니가 이 은혜 절대 진짜 살면서 절대 잊지 않을게. 할머니한텐 비밀로 해줘.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다 내 돈 아니고 할머니 돈이야. 할머니가 아시면 뒤로 넘어가실 거야. 우리만 아는 비밀이어야 돼. 내가 자주 올 테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 이 뒤로 전 언니를 정말 많이 도와줬죠. 제 눈으로 직접 열악한 환경에 사는 걸 알고 나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도 보고 언니의 월세는 어느 순간 제가 내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조카가 크면서 언니에게 들어가는 돈은 훨씬 많아졌어요. 할머니가 주는 용돈으로 무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대학생이라 버는 돈이 없으니 슬슬 힘들기 시작했죠. 언니, 지유 이제 어린이집 보내니까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하는 거 어때? 잠깐이라도 하면 돈 벌 수 있잖아. 뭐? 안 그래도 혼자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하나뿐인 가족이 그래도 되는 거니? 나 너무 속상해. 지유 어린이집 가면 나 그때야 집안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이제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언니 진정해. 내가 돈을 버는 직장인이면 언니 도와줬지. 근데 지금은 나도 학생이라. 아니야. 언니 못 들은 걸로 해. 결국 전 할머니 몰래 과외까지 하며 돈을 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굳이 힘든 일을 하며 돈을 벌 필요는 없다고 알바는 물론이고 과외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할머니 눈을 피해 돈을 벌어 제 용돈과 합쳐 언니에게 쏟아부은 생활만 자그마치 2년이랍니다. 지유 밥은 이거 먹으면 돼. 이따 놀이터 데리고 가서 놀아주고 자기 전에 영어책 좀 읽어줘. 너 영어 잘하잖아.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심심해하면 인형놀이 같이 해주고. 알겠지? 고마워. 그럼 언니 놀다 온다. 알겠어 언니. 지유는 걱정 말고 잘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언니는 조카가 어느 정도 크자 새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전 언니가 행복하길 바랬기 때문에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면 연애나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카를 맡기고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갈 때마다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지 않고 봐줬죠. 사실 결혼도 하지 않던 제가 아이를 혼자 본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으니 이렇게 조카를 돌볼 때마다 눈치가 보였죠. 현지, 요즘에 많이 바쁘니? 연애라도 하는 거야? 집에 통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네. 할머니는 당연히 우리 현지를 믿어. 그래도 걱정되니 외박은 자제했으면 하구나.
죄송해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앞으로 외박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할머니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조카를 돌보느라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자 할머니는 집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언니가 다음에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곤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이래? 부모도 없이 서로가 유일한 가족 아니야? 아, 넌 할머니 있다 이거야? 할머니한테 용돈 많이 받고 부족한 거 없으니까 됐단 거지? 언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속상하게. 그냥 언니가 지우 데리고 가든가 혹은 밤에라도 집에 오면 되잖아. 나도 할머니 눈치가 보여서 그래. 그래도 할머니 돈으로 이렇게 언니가 살고 있잖아. 야, 됐어. 그럴 거면 앞으로 도와주지 마. 유일한 가족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나 신경도 쓰지 마. 그냥 어디 가서 콱 죽을 거야. 찾지도 마. 언니, 제발 진정해. 알겠어. 내가 그냥 지우 데리고 있을게. 여행 다녀와. 언닌 제가 이렇게 거절하면 항상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게 힘들었지만 언니 말대로 우린 부모가 버린 자식들이라 저도 언니와 연락을 끊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속으론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도 막상 언니와 조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조카는 발달이 매우 느렸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기도 했고 언니가 조카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다 못해서 데리고 다니며 건강한 음식을 먹일 정도로요. 그러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연애도 한번 경험해 본 것이 다였죠. 어릴 때 아빠가 워낙 책임감 없는 모습을 우리 앞에서 많이 보여줘서 남자에 대한 신뢰도 크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제대로 된 남자를 본 건 큰아빠가 유일했죠. 그래서 연애하며 크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과 달리 할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는 걸 원했어요. 옛날 뿐이라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매번 만나는 친구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그런 때마다 없다고 하니 급기야 선자를 잡아오셨습니다. 부담스러워 거절했는데 할머니는 계속 나가길 원하셨어요. 나도 이제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져. 현진이가 결혼해서 자식 낳는 걸 보고 죽고 싶다. 미워도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나중에 너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내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온 선짜리니까 나가봐. 할머니가 제 대학 등록금부터 용돈까지 다 지원해 주신 건 생각하니 참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대기업에 취업하게 된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었죠.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선자리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지 씨 맞으시죠? 전 정광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 직업은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작은 사업인데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어색하네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자리니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그럼 식사하며 대화 마저 나눌까요? 상당히 어색한 자리였는데 능숙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저는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싫다고 했던 저였는데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 사실에 할머니가 저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사실 집안은 그리 대단진 않아. 그래도 잘생기고 키 크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지. 할미는 현진이가 결혼 전제로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다. 결혼할 때 비용은 전혀 걱정 말고. 알았어? 실제로 저는 그 남자와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연애하며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서 이 사람이 운명이라고 느꼈죠. 남편과 결혼할 때 할머니가 돈을 많이 대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부자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산이 더 많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내가 자네에게 딱히 바라는 건 없고 그저 우리 현지 평생 걱정치 않게 살게 해주게.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 말고 우리 손녀 잘 부탁하네. 할머니 도움 덕분에 우린 초호화 결혼식도 올릴 수 있었어요. 신혼집도 할머니의 도움 덕분에 원하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얻게 됐습니다. 남편의 집도 형편이 여유로웠지만 할머니의 재력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남편은 원래도 다정했지만 더욱 다정했어요.
집안일은 해주는 분이 계셔 문제가 없었고 남편은 기념일을 매우 잘 챙겼죠. 당신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 거 잊었지? 괜찮아. 내가 준비했어. 당신이 저번에 가지고 싶어 했던 가방.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배 안에 있는 우리 애기도 열심히 키우자. 사랑해. 다정한 남편은 저를 항상 공주처럼 대해줬어요. 제가 임신하자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게 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이제 현지 너를 두고 하늘에 가도 아쉽질 않다. 그 어린 네가 언제 이렇게 커서 아이까지 가졌니? 믿기질 않는구나. 무엇보다 우리 정서방이 너무 너한테 잘하니까 내가 든든해. 할머니도 저에게 잘하는 남편을 항상 기특해 하셨죠. 그러면서 할머니는 남편이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자 거액 투자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사업이 훨씬 커지게 됐죠. 이렇게 남편과의 문제는 전혀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한 고민은 바로 언니였어요. 조리원은 강남에 있는 거기로 간다며? 난 혼자 애 낳고 조리원은 가지도 못했는데 부럽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현지야? 우리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너랑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인생 사는 거야? 나 너무 서러워. 그리고 우리 딸이 불쌍해. 왜 나한테 태어나서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건지. 언니, 왜 그렇게 생각해? 언니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인데 돈은 내가 더 보태줄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여전히 할머니 몰래 언니를 만나곤 했는데 언닌 제가 볼 때마다 앓는 소리를 했죠. 너무 힘들다고 제 인생과 본인 인생을 비교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달래고 돈을 또 보내면서 겨우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언니가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결혼하지 않았을 땐 괜찮았는데 결혼하니 남편과 같이 붙어 살게 되잖아요. 남편에게도 숨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됐어요. 이 내용은 당신만 알고 있어? 할머니한텐 말하면 안 돼. 할머니랑 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둘이 인연 끊은 지 오래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 그런데 나도 당신 친언니라고 하니까 궁금하네. 어차피 비밀인데 언니 소개해줘. 우리끼리 비밀로 하지 뭐. 남편은 고맙게도 제 얘기를 듣고 다 이해해줬어요. 그러면서 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니도 그 말을 듣고 흔쾌히 동생 남편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를 할머니 몰래 우리 집으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현지야, 말로 듣던 것보다 너희 집 훨씬 좋다. 이렇게 앞에 한강도 보이고 완전 호화로운 인생 살고 있었구나. 우리 집은 겨우 단칸방인데 똑같은 부모 밑에서 이런 극과 극 인생을 살다니. 언니 왜 그래? 오늘은 그런 말 하지 말자. 언니 처음 우리 집 온 거잖아. 즐겁게 지내다 가. 맞아요, 처형.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집 자주 놀러 오세요. 곧 아내가 출산하니까 같이 아기도 공동 육아하고 좋잖아요. 맞아. 언니 자주 놀러와. 난 괜찮으니까. 나 아기 낳으면 육아 휴직하거든. 그니까 언니도 와서 나랑 같이 놀자. 지우도 데려와. 실제로 아이를 낳고 집에서 육아 휴직을 하며 지낼 동안 언니가 자주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워낙 우리 아이를 예뻐해서 할머니가 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엔 미리 말해서 언니와 날짜를 조율하곤 했죠.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며 출장이 매우 많아져서 언니가 오니까 전 기뻤습니다. 아이를 낳고 외로움이 심했는데 다행이었죠. 아유, 내가 우리 현지 애를 다 보고 어쩜 너랑 일이 똑같이 생겼니.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낳을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용돈은 더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할머니가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가 애를 낳았는데 그게 보물이 아닌 뭐냐. 할머니는 더 해주고 싶어. 근데 현진이가 부담스러울까봐 참는 거야. 할머니는 실제로 우리 딸에게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언니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우리 지유한테 과일 하나 먹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현지 넌 백화점 과일을 먹이네? 난 가공식품으로 우리 지유 키웠는데 박탈감 느낀다. 아니야. 그리고 언니 내가 지유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고 건강한 거 많이 먹였던 거 몰라? 너무 그렇게 나랑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하면 언니만 힘들어. 뭐? 너 뭔 말을 그렇게 해? 그래, 이거 다 내 열등감이야. 됐니? 이런 말 들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아니,
나 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 저도 참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언니에게 언니를 위해 그러지 말라고 하기도 했죠. 근데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언니의 저런 말과 행동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전 진심으로 언니가 언니의 삶을 살길 바랬거든요. 그러면서 언니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니는 단칸방이 싫었는지 우리 집을 매우 자주 왔어요. 할머니가 오지 않는 날을 제외하곤 계속 왔다고 보면 됩니다. 언니가 내일도 온대. 나도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힘들다. 처형 혼자 아기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이 이해해. 그리고 저번에 당신 잘 때 처형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사연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더라. 난 처형이 짠해. 언니랑 당신이랑 둘이 얘기를 했어? 언제? 나 잘 때? 저번 주 토요일 말하는 거야? 당신 피곤하다고 먼저 잘 때 처형하고 둘이 와인 마셨어. 그때 처형이 살아온 얘기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안쓰럽더라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전 언니가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언니한테 해줄 만큼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닌 제가 돈을 주니까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죠. 매번 힘들단 말만 하고 진득하게 어디서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언니를 도와야 할지 머리가 아프기도 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많이 가서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언니까지 힘들게 하니까 남편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당신 출장을 또 가? 저번 주에도 갔잖아. 이번 주에도 간단 말은 없었잖아. 아니, 왜 출장을 미리 말을 안 해? 그럼 서연이 또 내가 혼자 돌봐야 돼? 갑자기 잡힌 일정이야. 내가 미안해. 그날만 일하는 분 부르자. 내가 불러줄게. 남편은 갑자기 출장을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소원해진 관계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죠.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할머니에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애 낳은 것이 할머니의 행복이었으니 말할 수가 없었죠. 남편과 하루에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젠 출장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애기는 나 혼자 봤잖아. 나 힘들어. 왜 당신은 아빠면서 육아를 안 해? 나도 힘들어.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당신까지 날 힘들게 해. 집에선 편하게 좀 쉬자. 당신 넥타이는 어디 있어? 분명히 출근할 땐 하고 나갔잖아. 왜 돌아올 땐 없어? 차에 있겠지. 설마 지금 나 의심해?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하고 우리 애기를 위해 일하는데 아니지?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상상하기 싫지만 자꾸 저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아닌데 말없이 외박하거나 넥타이를 두고 온다는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증거를 잡으려 해도 혼자 집에 있으니 그럴 수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 남편과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니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 걱정돼. 어찌 볼 때마다 살이 빠져있니 속상하게. 할머니, 사실은 할머니한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그렇게 믿었던 정서방이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너무 힘들어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인 할머니에게 남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언니 얘기는 하지 않고 남편의 얘기를 전했죠. 할머니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바로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소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흥신소에 의뢰했고 일주일이 지난 뒤 연락이 왔어요.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간 자리엔 전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 먹던 커피를 쏟기까지 했죠. 사모님, 이런 더러운 분류는 처음 봐요.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분들 위주로 사건을 받고 있긴 한데, 아니, 이건 진짜, 난 돈 안 받을게요. 힘내시고 마음 잘 추스르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거 보세요. 사모님 남편 출장이 아니고 맨날 모텔 갔어요. 근데 상대가 누군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 사모님이 더 잘 아시죠?
흥신소 사장님이 보여준 영상엔 남편과 여자가 나란히 웃으며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 있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그 여자의 정체였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 바로 우리 언니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와 남편이 바람났던 거였죠. 보자마자 눈물이 차오르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 저를 흥신소에서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할머니, 나 어떡해요? 할머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나 죽고 싶어. 현지야, 무슨 일이야? 일단 빨리 할미 집으로 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 남편 바람난 거 맞아요. 그런데 상대가 은지 언니예요. 뭐라고? 은지? 네 친언니? 연락 오래 끊긴 그 은지? 아니, 은지가 도대체 어떻게 네 남편을 알아?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갔죠. 할머니도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다시 나왔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했어요. 그럼 현지 너는 대학생 때부터 네 언니한테 돈을 바친 게야? 세상에, 난 그것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니? 너무 죄송해요. 할머니랑 언니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한테 비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남편이 언니랑 바람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네 언니 자격지심은 어릴 때부터 알아봤지만 정서방이 그럴 줄 몰랐네. 아휴, 이게 무슨 일이니 현지야. 할머니와 저는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죠. 남편이 집에 오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내가 결혼할 때 자네에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야. 우리 손녀 마음고생 시키지 말라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외도를 해? 그것도 현지 언니랑?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현지야, 미안해. 아니, 내가 미쳤었나 봐. 처형이 하도 자기가 불쌍한 인생이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기를 들어주다가. 이혼은 당연하고 내가 자네 회사에 투자한 금액 다 돌려내. 난 자네 회사 앞으로도 엮일 일 전혀 없을 거야. 알겠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현지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미안해. 남편이 아무리 빌어도 저와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괘씸한 마음이 들었죠. 할머니는 실제로 이혼 소송은 물론이오고 그 이후에 남편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다 돌려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소송도 여러 개가 진행됐죠. 전 심신의 안정을 위해 할머니 집으로 다시 와서 애를 키웠습니다. 신혼집도 할머니 명의라 금방 처분했어요. 현지야, 언니가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난 언니랑 살면서 더 얼굴 볼 일은 전혀 없을 거야. 나 그동안 언니한테 할 만큼 충분히 했고 후회 없어. 우리 연락도 하지 말자. 현지야, 제발. 언니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제발, 제발. 언니도 성인이고 나보다 나이도 많잖아. 그동안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 언니 인생 알아서 살아. 그리고 매번 나랑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도대체 인간이 왜 그러니?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더니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사건이 해결된 지금은 할머니와 아이를 키우며 평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연세도 있으셔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해드리려고요.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